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업률 5%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주식시장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3.7%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5%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그런 불가피함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연준이 4회 연속해서 75bp를 계속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월 달에 50bp 정도 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2%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맞추려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여전히 가용할 수 있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래도 충격이 발생해서 경제가 위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충격들이 불황으로 침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최대 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한 3.5% 수준으로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2023년은 좀 좋아질까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2023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여요. 월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올해 이제 2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주말 동안에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13일, 14일에서 FOMC 마지막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0.5%포인트만 올리겠지 그 정도의 안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리는구나 이런 어떤 약간 어감의 차이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중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세계의 어떤 경기 침체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그다지 좋아할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 주식 전망 보고서 내놓은 거에 보면은 2023년도에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이익의 성장이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제로 성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는 거의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S&P 500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도 한 4,00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 목표치를 3,600까지 지금 이제 4,000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3,960 뭐 이런 도 있는데 3,600까지 한 10% 정도 하락하는 이런 예상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목표를 3,900까지 즉 1분기에 급락 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탈 것이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5월 달쯤에 금리 인상하는 게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2023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중국의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 시위 영상을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물론 폭스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국의 어떤 시위는 굉장히 광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중국의 시위는 아주 격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계속 중국 전역으로 시위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격렬한 그런 시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시위가 계속 확산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거의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년여에 가까운 이 중국의 봉쇄 정책, 그리고 이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위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월가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이런 시위가 확산되고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게 될 경우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 경기의 역풍은 글로벌 경기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몇 달간 경제 역풍을 완화하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UBS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좀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는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 경로로 가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리오프닝 경로로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겨울철, 본격적인 겨울철이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철에 백신 접종률이 의미 있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감염자가 증가할 위험도 여전히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경기 역풍은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TS 롬바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소한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코비드 코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코비드 코마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상태가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시위대가 계속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리오프닝 경로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의 감염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경제가 안 좋아질 거는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봉쇄 조치를 지속하는 거면서 안 좋아지는 게 있고 코로나 확진자 리오프닝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한번 봤어요. 중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그럼 확진자가 얼마까지 늘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이제 인구수를 봤을 때 뭐 인도랑 비교해 보면 한 4,50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3천만 명 정도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그 표를 제가 만들어 봤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K2 자산운용에서 나온 얘기도 뭐냐면 중국 GDP에 대해서 지속적인 하향 조정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코비드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시위가 늘어나는 것이 예상보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마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 저널이라는 곳에서 지금 분석하는 걸 보면은 중국의 1인당 ICU 그러니까 중환자가 들어가는 ICU 병상 수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시설을 짓고 있다 뭐 이러고도 있지만은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을 하려면 우리도 이제 다 많이 이제 겪어봤지만은 지자체에서 상당한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지자체들은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재정을 다 써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찰스 슈왑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리오프닝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확진자 증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수천만 명이 늘어나 버리면은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위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중국이 봉쇄를 계속 유지하자니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경기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봉쇄를 풀자니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이게 근데 중국의 확진자를 또 의료 시스템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게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따른 그 큰 타격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공급망 위기인데 폭스콘 사태로 인해서 애플의 공급망 위기가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블룸버그에서 지금 폭스콘 제조업체 그쪽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보다도 한 600만 대 정도 적은 아이폰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규모의 공장이죠. 여기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어떤 수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의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이폰 14 프로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이 대부분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999불에서부터 1199불 이 사이에 있는 고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온라인으로 아이폰 주문하게 되면은 1월달 돼야지만 내년 1월달 돼야지만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딜리버리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아이폰 기다려야 돼 그러면 뭐 삼성 안드로이드 사고 말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구매자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폰 14 모델, 즉 저렴한 다른 아이폰 모델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모델에 대해서 다시 재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한 2, 3년 정도 장기적인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어떤 수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라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있죠.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코로나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애플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좀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이런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도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은 보유 물량을 갖고 있는 게 또 애플인데요. 그러면 애플의 보유자들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애플이 인도산 아이폰 생산 늘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공장들을 인도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폭스콘이 인도의 첸나이 외곽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 만들어 가지고 아이폰 제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이런 그 시작을 9월 달부터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뭐냐면은 2017년부터 이제 그 아이폰 제조를 해왔는데 대부분 구형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모델을 이제 다시 생산하려면 그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고 거기에다 또 기술자들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애플은 우리나라에도 왔었지만 한국에도 왔었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의 기술 수준을 조립 수준이나 그리고 기술자들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기껏해야 한 5% 정도밖에는 아이폰 14을 조립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에서 조립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기술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전환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탈중국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플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가 어떤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130달러 수준까지 다시 또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게 급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트스트들이 지금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재를 굳이 우리가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갔다가 130달러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 시점에서 어떻게 뉴스가 변화되는지 보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투자자분들한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시위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 텐데요. 의외의 승자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쇼핑 시즌을 통틀어서 의외의 승자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쇼피파이였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아니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이번에 아마존 대비해서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의외의 승자는 진짜 쇼피파이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지난밤 사이 나온 뉴스는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월마트가 아마존을 역전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할인 검색 부문에서 이제는 아마존을 검색하는 사람보다 월마트를 검색하는 사람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존이 이 검색 시장에서 1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위까지 떨어지고 월마트가 그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월마트보다도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쇼피파이인데요. 자, 쇼피파이가 플랫폼 역사상 최고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이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총 매출이 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도비가 집계한 온라인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비율이 2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2% 수준이었었는데 이런 가운데 쇼피파이는 17%나 총 매출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단위 최고 매출도 3,5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했었죠.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8% 정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쇄하고도 거의 5%에서 10% 가까운 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구매 가격은 102.3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한 가격은 102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전체 총 매출이 이렇게 17%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쇼피파이를 이용한 이용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쇼피파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쇼피파이 그러면 이제 월마트와 그리고 뭐 아마존까지 넘어서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쇼피파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월마트가 더 나아진 거는 우리가 그 소비 트렌드 얘기했었죠.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인들이 코로나에 갇혀 지내면서 다시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이런 소비 트렌드로 나타나는 거다 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을 봤었고, 지금 샤프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매출 증가나 이런 거의 핵심이 바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경 간 주문이 한 15% 정도로 지금 차지하는 걸로 나왔는데 과거에 아마존도 이제 인도라든가 다른 여러 시장 이제 다른 국가들을 뚫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샤프파이도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들 볼 때 제가 이제 차트 가지고 보자라고 얘기 많이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지금 최근에 눈에 띄는 게 거래량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수준이지만 아직 차트가 급하게 내려온 것에 비해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매물대가 지금 33불에서 45불 그 사이 구간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간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막힐 45달러 수준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급반등을 위한 어떤 경제적 환경도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흐름이 어떤 그 적자로 인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지난 6월에서 8월 그 사이에 변동성 컸던 그런 흐름을 반복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매수는 30달러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그 이후에 지금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28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약 1.5%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봉쇄 반대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았었죠.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자 다시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악화시키고 또 생산 차질에 우려를 키웁니다. 이미 애플의 폭스콘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몇몇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참 많은데요. 월요일에 대표적인 메파 연준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FOMC가 더 공격적일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목표인 2%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당히 인상을 해야 하고 2024년까지 5%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도 역시나 당분간 강한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기술 섹터 그리고 부동산과 원자재, 에너지 섹터가 약 2%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은 폭스콘 공장 이슈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역시나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테슬라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날은 약 2.6%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폭스콘 정저우 공장이 근로자들의 시위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올해 생산량이 계획보다 600만 대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약 2.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윌리조트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카오 정부가 10년간 6개 업체에 대해서 면허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면허 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이 점이 해소돼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드래프트킹스는 3.8% 하락했습니다. JP모건에서 다른 스포츠 베팅 주식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서 드래프트킹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최대 온라인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플랫폼 업체인 드래프트킹스는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종목으로 월드컵 개막 전 파이퍼 샌들러로부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젠의 주가는 4.3%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치료제 임상 실험 중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퍼스트솔라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자 약 3.4%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지난 5개월 동안 150% 이상, 올해 들어서는 97% 이상 올랐다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IRA의 새 공제 제도로 가장 큰 단기 및 중기 수혜자이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크게 올랐다는 것이죠.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두어두어는 약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속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연내 최저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로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약 70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재차 반등을 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에 나서는 방안이 이미 주말 동안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0.8% 상승해서 7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6,000달러를 찍었는데요. FTX 붕괴 여파로 가상자산 대부업체인 블록파이까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